시장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분과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정말 그야말로 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문남준 수석연구위원 모셔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다렸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해주실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몇 주 만에 기술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이제 네. 간밤에 미증시에 대한 평가거든요. S&P 네. 500 기준으로 10% 이제 마이너스 넘었다. 고점 기준에서. 근데 이제 강세를 항상 좀 주장하셨기 때문에 네. 최근에 질문 좀 많이 받으시겠어요, 선생님? 네, 여전히 저는 미국 증시 변함없다. 변동성은 일시적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필 또 전일 밤 좀 증시가 좀 하락하긴 했는데 그렇죠. 저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두지는 않고요. 음. 저는 지난해 8월달 금융시장 혼란 발생했을 때 그 국면하고 동일하다라고 엔캐리.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란 얘기가 네. 한국 언론에서 되게 많았었는데 맞아요. 이제 저는 그건 좀 잘못됐다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 미국채 10년물 금리랑 일본채 10년물 금리 간에 갭을 놓고 온다고 하면 아직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움직이는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8월에 네. 또 그건 아니었다. 네. 아, 그러니까 7월 중순 이후부터 네. 사실 엔화 비상업적 투기 순매수 포지션이 상당폭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동일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해 8월달 금융시장 혼란의 배경은 그때 ISM 제조업 지수가 그 전부터 계속 이축 국면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걸 가지고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안전자산 달러랑 엔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나타난 게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상황과 지금하고 발생 원인을 보면 동일하거든요. 지금도 미국의 2월 소비 심리 지수가 급감하고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면서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들, 이게 이제 미국 증시가 3월 전후로 지금 변동성이 커졌던 이유이기 때문에 성장 둔화를 일으켰던 그 배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맥을 짚고 난다라고 하면 아마 다음 주부터는 반격을 준비하는 시기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오늘 나와서도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트럼프 간세부가 이미 예정됐던 얘기고 간세부가를 오히려 빨리 하는 게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시간이 지났을 때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트럼프 간세부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이번 달 말 빠르게 발표되면 이제 미국 무역대표부 상무부의 교육국 상대의 이제 불공정 무역 간행, 그리고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중국이 1차 무역 합의를 맺었는데 그때 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 그게 가장 큰 이벤트예요. 그래서 그 이벤트 결과는 앞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관세 부과를 예상보다 빨리 하고 있었고 그동안 노이즈도 있긴 있었지만 가장 큰 줄기는 사실 빠르면 이번 달 말 발표될 미국 무역 대표부와 상무부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난다라고 하면 사실 4월 이후부터는 트럼프가 관세 부과 관련된 핑퐁 게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맷집이 많이 커진 상황이고, 또 3월 달에 주가 하락을 통해서 선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사실 지금은 미국의 성장 둔화를 넘어서서 리셉션을 걱정할 시기는 아니에요. 제가 내년 증시 별로 안 좋게 보거든요. 다만 올해 전까지는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해 8월 국면과 흡사하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차주부터는 미국 증시는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이 요즘에 좀 투자 심리가 너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았나. 사실 S&P 500 지수도 고점 대비 하락폭을 보면 전일 밤 하락폭을 감안해서 이제 10%를 넘어가기 시작을 했지만 사실 10% 전후의 하락폭 자체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우려할 만한 그 구간은 아니거든요. 기술적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네. 10%부터는 조정이고 20% 되면 이제 약세라고 표현. 하락장으로 전환하는 네네. 의미로 좀 받아들이셔도 되죠. 네. 근데 이게 MSCI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 네. MSCI ACWI 인덱스를 놓고 온다고 하면 아직 10%를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떨어졌던 게 전 세계 증시 하락폭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이게 3월 11일 그게 7.4%였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해 8월 달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8월 5일
그때가 마이너스 9.2%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일 하락분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이제야 지난해 8월달 금융시장 혼란 발생했을 때 그 최대 하락했던 폭에 이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투자 심리가 너무 과도하게 위축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반격이다 이런 네. 표현 써주신 게 좀 기억에 남는데 그러면 반격을 할 때도 어쨌든 나름의 이유를 찾을 텐데 핑계거리라고 할 수도 있고 시장은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뭐가 있을까요? 뭐 좀 과하게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 과하다라는 인식이 들면 그거에도 역시나 핑계가 좀 필요할 텐데 다음 주 보면 일단 당장 뭐 셧다운 일정도 좀 지켜봐야 될 거고요. 미국 FOMC도 다음 주에 있고 네. 여러 가지를 좀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제가 3월달 월간 전망할 때 하반월로 갈수록 네. 글로벌 증시의 서각이 좀 비춰지는 형태가 나타날 거라고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특히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좀 얘기해드렸는데 트럼프 관세 부과에 대한 시장의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경계감 이런 불안함 이런 것들이 좀 안도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필요하다라는 좀 얘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성장 둔화라는 부분들 역시 이를 혹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지표들의 결과들이 확인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3월달 예정된 일정들을 보면 여기에 반하는 결과를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얼마 전에 이 발표가 끝난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와 네. 근원 소비자 물가를 보면 동계 기간이잖아요. 12월에서 2월 이 사이에 발표되는 물가는 사실 계절적으로 전월과 비교했을 때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확률이 훨씬 더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소비자 물가가 전월치 그리고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던 걸 놓고 온다고 하면 여전히 디스인플레이션 기조가 유지될 수 있으면 좀 보여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반격을 시작할 수 있는 그 발판은 사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가 시작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PC는 높을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런 것도 많잖아요. 일각에서. 또 그러진 않아요. 그래요? 보통 소비자 물가 결과치에 거의 이제 따라가는 형태가 많거든요. PC 결과는.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전월과 비교했을 때 오름폭을 줄여나가는 그 이유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뭐 미국에 해당됐던 그 월에 이제 산불 영향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일시적인 노이즈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벗어남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반영되면서 이제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거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년 동월 대비 가격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2022년 넘어서부터 이제 오름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PC도 동일 전선을 좀 밟아나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물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2월 소비자 물가 결과는 3월 FMC를 앞두고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뭐 단행한다 이런 거보다는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열리는 FMC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3월 수정 경제 전망이에요. 네. GDP, PC, 근원 PC 그리고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최종 정책 금리의 중위가 그리고 레인지 하단 상단이 하향 조정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물가는 최근에 발표되는 물가가 이제 전월보다는 오름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기존에 제시했던 숫자 자체를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그 편안함을 좀 갖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수정 경제 전망을 보면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올해 최종 정책 금리의 중위값이 3.9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올해 연준이 두 번 각각 25pp씩 인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레인지 중위값이 3.9를 하회하고 그리고 레인지 하단이 3.1이기 때문에 이를 조금 하회를 해준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 CME 패드워치 2를 보면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금리 인하 못하고 오히려 이제 물가가 올라갈 걸 염두에 두고 연준이 금리 인상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성장 둔화라는 것들에 대한 시각의 인식들이 확산되다 보니까 이제는 연준이 금리를 3번 내린대요. 그리고 처음에는 6월, 9월, 12월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며칠 전까지는 또 6월, 7월, 9월 이 인하시가 좀 짧아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또 확인을 했더니 다시금 6월, 9월, 12월 올해 3번이나 그건 또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올해 연초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 2번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팽팽했었지만 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인하의 수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트럼프 관세 부과가 예고보다 빨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올해 4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걸로 좀 봤었지만 트럼프 관세 부과가 좀 빨라졌기 때문에 올해 3번 정도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좀 변경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기조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결과 잘 나왔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3월 FMC 수정경제 전망 테이블 자체가 아마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크게 훼손되지 않았음을 보여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앞서서 놓고 본다고 하면 최근에 미국 증시가 하락했던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또 AI 붐이 좀 훼손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앞으로 좀 캐펙스 투자, 자본 지출을 좀 줄여나갈 거라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투자 심리가 훼손되는 데 영향을 줬는데 GTC 2025,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AI 개발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다음 주죠. 예, 네. 다음 주 17일부터 21일 열리는데 엔비디아가 생각하고 있는 기술적인 로드맵을 업데이트 해줄 걸로 좀 보고 있고 또 AI에 대한 새로운 추론 모델들을 또 보여줄 걸로 좀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블랙웰 기반의 GB300 그리고 블랙웰의 후속 칩 아키텍처가 누빈이거든요. 이거를 공개를 해준다라고 하면 이 AI 붐 자체가 일시적이진 않다. 중기적으로도 계속 갈 수 있다라고 시장의 인식이 커지는데 영향을 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다음 주부터 미국 주도의 글로벌 증시가 반격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보고 있는 지표는 17일 날 이제 중국의 2월 실물 지표 발표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경제 심리를 살리는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특히 20일 날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LPR 네. 만약 인하된다라고 하면 그동안 시장이 기대했잖아요. 중국 양해 전후로 중국 정부가 과감하게 부양책을 꺼내들지 않을까라고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중국 증시 흐름을 보면 그 기대치가 좀 훼손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올해 중국 정부는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부양책 실행 계획을 늦출 여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결국 시장의 어떤 기대감들이 실망감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중국에 대한 의미를 찾는다라고 하면 중국 정부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재정과 통화 정책을 가감하게 적극적으로 꺼내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실행 계획과 규모는 트럼프 관세 부과가 명확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 딜레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 딥시크 등장 이후로 중국 증시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긴 하는데 저는 이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될 이유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국 증시 전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딥시크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AI 산업의 컨셉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저비용, 고효율, 그리고 오픈하는 형태. 그래서 이런 컨셉을 놓고 본다고 하면 중국 AI 관련된 종목들만 좀 차별화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공부를 열심히 해놓고 있다가도 자고 일어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어젠 이렇게 얘기했다가 오늘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시장이 뭐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변동성 아니겠습니까? 예측 불가능한. 네. 그렇죠. 그리고 시장이 엄청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도 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미국의 장기금리 그리고 달러 인덱스 그리고 같은 구간에서 S&P 500 지수 흐름을 보면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실질적으로 집행됐던 시점은 집권 2년차 하반기 때부터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관세 부과 품목에 대해서 부과를 실행할 때마다 사실 매크로 지표들 미국 증시 변동성이 좀 커진 부분들은 있거든요. 근데 초기에만 좀 그랬어요. 근데 2차, 3차, 4차 관세를 부과할 때 사실은 S&P 500 지수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고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3월이 트럼프 관세 부과와 관련된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점인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의 맷집은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3월 말 발표되는 미국 무역대표부 상무부 조사 결과 확인하고 나서는 그러한 흐름에서 좀 벗어나는 부분들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에 대해서 얘기가 엄청 많이 바뀌기도 하고 오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한테 관세를 때려? 오케이 25% 더. 그럼 사과하거나 뭔가 좀 물러서면 원래대로 철회 뭐 이런 게 이제 워낙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근데 4월 초에 상호 관세나 보편 관세 전반적인 그림이 나오고 나면 오히려 변동성이나 좀 불안감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네. 받아들여도 돼요. 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S&P 500의 지수 예측 제시해 주신 것은 그대로 고수하시는 거고요. 트럼프 관세부가 그리고 이제 네. 3월달 고점 대비 최대 하락폭을 놓고 한다고 하면 네. 일단은 제가 올해 연초 이후에 S&P 500 지수의 밴드를 5,400에서 6,600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역시 6,500에서 6,600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오늘 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네. 최근에 미국 증시 변동성을 키웠던 요인들이 결국에는 미국의 성장도나 이로 인한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공포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발생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자 여러분들이 미국의 리세션을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은 내년 1분기 정도로 좀 보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릴 때 화면 송출해 주시면 네, 훨씬 더 보여드릴게요.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팬데믹 이후에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기 때문에 1년 뒤에 미국 경기 침체에 들어갈 거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확산됐거든요. 한국에서 2년 전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연준이 빠른 시간 내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연준의 통화 정책을 바로 반영하는 미국채 2년물이 많이 올라가게 됐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일어나서 1년이 지났지만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현 시점에서도 사실 미국 경제 지표는 견고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 2월 달에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하고 3개월물 금리가 역전됐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 1년 뒤가 내년 2월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 2월, 내년 1분기 정도에는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폭 심화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미국 증시가 하락장으로 좀 접어들 수 있다라는 그 발단에는 내년 1분기 미국의 경기 침체 분위기가 심각하게 고조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올해 2월 달에 미국채 10년물 금리와 3개월물 금리가 역전됐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그 미국채 10년물 금리, 3개월물 금리 역전이 의미가 있는 거는 과거에도 보통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가려고 하면 단계를 항상 밟았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앞으로 미국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 걸 염두에 두고 연준이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라는 여론이 형성됐을 때 네.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가 역전됐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그리고 나면 항상 1년 뒤에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가는 수순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2023년 7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했고요. 지난해 8월 달에 ISM 제조업 지수는 그 이전부터 위축되고 있었는데 이를 빌미 삼아서 미국 경기 침체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그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난해 9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 단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그 패턴을 그대로 다 밟아왔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2월 달에 미국채 10년물 금리, 3개월물 금리가 이제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과거랑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요. 지난해 8월 달에는 장단기 금리 차가 계속 역전되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해 8월 달에는 이게 정상화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해 2월 달에 이 정상화됐던 게 역전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거 패턴을 그대로 답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내년 1분기 정도 되면 정말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상당히 심화될 여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보통 미국 증시는 과거 경험상 집권 2년 차에 해당되는 시기에는 하반기 때부터 증시가 하락으로 돌아서기 시작을 합니다. 중간 선거가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렸을 때 화면에 송출됐던 게 미국채 10년물 금리와 3개월물 금리가 올해 2월 달에 역전됐던 것들을 제가
음영으로 표시된 게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구간이었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서 보시라고 얘기를 좀 해드렸던 거고, 제가 내년도 증시 별로 안 좋게 본다고 얘기해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2006년, 2010년, 2014년도, 그리고 2018년도, 그리고 2022년도 중간 선거가 있던 해, 그리고 그 직전 해에 S&P 500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를 그려놓은 겁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직전 연도, 그러니까 올해 같은 해에는 미국 증시가 안정적으로 계속 올라가요.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중간 선거가 있는 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접어들게 되면 증시가 하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연초 이후부터 이제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는 지금 뭐 미국 경기 침체 분위기 고조, 이게 지금 제가 잘못됐는데 저기 11월 중간 선거가 있는 그 부분에 보시면 내년 1분기 때 오른쪽이죠. 예, 미국 경기 침체 분위기가 고조되는 부분들이 발단이 될 수 있고, 또 11월 중간 선거 앞두고 항상 미국 증시는 하반기 접어들게 되면 보통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년도 증시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그 근거로서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연말까지는 좀 투자를 하셔도 돼요. 미국 증시 위주로. 하지만 내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유로는 좀 미국 증시가 아닌, 그러니까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으로 좀 피해가는 그 한 해가 내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 선거가 몇 월이죠? 11월이요. 그러면 뭐 내내 안 좋다? 중간 선거 이전에 뭐 몇 개월 전부터는 좀 시장이 안 좋더라.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 과거 중간 선거가 있던 사례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중간 선거가 있는 해 연초 시작부터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고,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상반기 때까지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하반기 접어들면 하락하는 패턴. 근데 케이스별로 놓고 본다고 하면 하반을 접어들면 하락하는 그 패턴이 조금 더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의 저점은 이제 중간 선거가 있는 11월에 형성된 건 아니고 보통 9월에서 10월, 그때 이제 미국 증시가 연간으로 볼 때 가장 낮게 형성되고 나서 이제 반등이 시작되는 경로였죠. 근데 요 질문을 이제 왜 드리냐면 네. 일각에서는 그래서 요 중간 선거 때문에 네. 트럼프 일기 때 공화당이 민주당의 중간 선거에서 이제 패한 경험이 있다. 근데 당시에 S&P 500이 미중 무역 전쟁 워낙에 뭐 시끄럽고 그래서 20% 넘게 하락을 했었는데, 그때 경험을 이제 반추해 보면 그래서 2년 차 증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다. 그래서 1년 차는 일단 워낙에 고점이기도 하고 좀 조정을 용인했다가 2년 차 때 부양하려는 뭐 이런 그림이 아닐까가 이제 중간 선거를 끄집어다가 얘기를 굳이 분석을 하자면 이런 일각의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하고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빈협을? 그래서 최근에 예고보다 빠르게 관세부과를 트럼프가 꺼내드는 이유가 장기금리 이제 내외를 좀 낮추고 그리고 달러 약세를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저희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요즘엔 들어요. 그러니까 증시 하락은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결국 증시라는 건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면 다시금 올라가는 패턴이 항상 확인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대규모 재정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금리 통화를 유도할 수밖에 없고, 또 미국의 재정 적자를 축소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달러 약세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일련의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국채를 많이 발행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얘기하신 것처럼 내년도 이제 중간 선거, 혹시 뭐 이제 그림을 그려보자면 맞는 수축을- 얘기예요. 그런 의도들이 다 포함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네. 대통령이 바뀌고 집권 2년차 중간 선거 때 사실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집권당이 바뀌진 않았어요. 근데 이기 없이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맞이하는 집권 2년차 중간 선거 때는 대부분 정당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 뭐 시간은 많이 남아있긴 하는데,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내년 중간 선거 때 사실 공화당이 계속 현 이상을 유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최근에 뭐 트럼프의 관세부가 예고보다 빨라지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방금 얘기해드리는 거가 어느 정도 충분히 녹여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증시 측면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연말까지는 그래도 미국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증시 중심으로 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아직은 멈출 때가 아니다. 올해는 좀 더 갈 수 있고 반격을 할 수 있고 내년도 어느 시점부터는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또 근거 제시해 주시면서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남주 수석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